네, 이제 제2주제 한국 기독교와 민청학년 사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그 주제 맡아주신 사회자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혜 박사님은 우리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에서 한국 기독교의 민주주의 이행 연구 해이 윤보선을 중심으로를 출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송암 학웅태영이 곧 출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손승호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승호 박사님은 유신 체제와 한국 기독교 인권 운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는 한국 정치사의 주요 국면에 대한 한국 기독 공보 보도 행태, 4.5 혁명, 10월 유신 그리고 10월 항쟁을 중심으로를 그 성균관대 사학회지 수선 사학회지에서 발간한 사림이라는 저널에 게재를 하셨고요. 저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토론으로는 김일환 박사님이 담당하시는데요. 김일환 박사님께서는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역사 그리고 한국 50년대 한국 장로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저술하신 학자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를 우리 김정혜 박사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로 소개받은 김정혜 박사입니다. 1974년 4월에 일어났던 이 민청학년 사건은 유신 체제에서 아마 가장 강력한 그 반체제 반유신 투쟁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강연이나 유인태 선생님 증언에서도 이게 민청학년 사건 이전과 이후가 유신 투쟁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민청학년 사건에서 한국 기독교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개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참여라든가 박형규 목사님이나 김관성 목사님이나 이런 몇몇 목사님들의 이름은 좀 등장하지만 한국 기독교계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했고 참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술대회 전에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민청학년 사건과 기독교계를 연결해 놓았던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한국 기독교사의 그 연구 범위가 아직까지 1970년대까지 확대되지 못했고 연구가 지금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한국 기독교계와 민청학년 사건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해위 윤보선 대통령께서 오늘 서희경 박사님도 인용하셨던 그 최후 진술인데요. 그 최후 진술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으셨습니다. 그 민청학년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학생들에 대한 분류인데요. 이렇게 증언하셨거든요. 이번 학생운동에 가담한 대부분의 학생은 성직자의 자제이거나 독실한 기독교 가정의 자제들일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교회 각 기관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결합할 수 없는 사상적 근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재판정에서 또 가족들을 면회할 때 명백히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셨거든요. 그것은 이 윤보선 대통령 본인 스스로는 이 학생운동의 주체가 기독교계 학생들의 주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정하시는 그런 증언으로 저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기독교 청년 학생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션에서 발표해 주시는 손승호 박사님의 그 논문이 발표가 그것을 좀 증언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발표해 주시는 손승호 박사님은 1970년대를 연구하는 한국 기독교사 연구 중에 몇 안 되는 연구가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의 유신체제하에서 교회협의회 인권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가 한국 기독교와 사회와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 해오고 계셔서 아마 오늘 이 발표가 1970년대 한국 기독교의 민주 회복 운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김일환 박사님은 한국 장로교회의 헌법 체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그 연구가 한국 기독교회
기독교에서는 없었던 연구였는데 헌법 체계가 어떤 사상과 형태로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이루어졌는지를 연구했고요. 1950년대 에큐메니컬 운동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 기독교와 민청학년 사건의 토론자로 토론을 맡아주시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두 분의 연구가 이를 기점으로 더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서설이 너무 길어서요. 시간이 좀 한정되어져 있어서 바로 손승호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실 텐데 발표는 제가 20분에서 25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논차는 10분 정도, 토론은 10분 정도 김일환 박사님 진행해 주시고 나머지 시간은 전체 플로어에서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승우 박사님께서 제2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손승호라고 합니다. 네, 이런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를 그다지 선호하진 않습니다. 제가 198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민청학년 사건 같은 게 있었을 때 저는 유전자로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시에 사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앉아 계신데 제가 뭘 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지 너무 고통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문 72페이지부터 읽어가면서 가능한 한 스킵을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민청학년 사건은 뭐 잘 알려진 바대로 조작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1024명 수사 대상, 그다음에 293명이 군법회의에 송치된 거대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쪽에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자료집 성격의 책이 있는데요. 이제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5권으로 출판한 1970년대 민주운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자료집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에서 평가를 내리기를 유신 정부의 태도가 마치 생사를 건 일전을 치르는 사람 같았다. 그만큼 유신 정부가 이 문제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중간 정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을 보았을 때 이 민청학년 사건에 기독교가 연대하게 되는 것은 갑자기 70년대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60년대부터 꾸준히 사회 참여에 대한 기독교 내의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도시빈민 선교, 도시 산업 선교, 그다음에 기독 청년 학생들의 그 운동 방향이 시혜적 활동에서 투쟁적 활동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60년대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 한국 기독자 교수 협의회가 조직이 되어서 이렇게 사회 참여에 나서고 싶어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신학적인 정당성을 마련하는 일들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70년대에 민청학년 사건에 기독교가 함께 독려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70년 전태일 분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기독 청년들의 사회 참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명약관이한 일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제 조선일보의 사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한국 종교계에서 그래도 기대되는 것은 기독 청년의 각성과 참여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영광회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널리 알려진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기독교계 인사들이 모여서 공명선거 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단체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이 조직을 발기하고 사람들을 규합하고 했던 것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제 민주 수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던 해위 계열의 분들 그리고 새롭게 각성된 그 사회 참여 운동 세력, 기독교 내 세력 이런 것들이 함께 74년에 뭉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특별한 주장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단체가 조직되는데 기독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기독교의 기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좀 개괄해보고
사건이 이제 벌어진 이후에 기독교계의 구명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민청학년 사건에 있어서 그 기독 청년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했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이제 KSCF, 그 기독 청년 조직으로 그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입장은 이 민청학년 사건에서 KSCF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로 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은 조직이 KSCF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간사 역할을 했었던 정상복 목사님은 회고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시에 KSCF가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KSCF를 중심으로 이 민청학년의 전국 조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래서 KSCF 당시에 뭐 전국적인 조직만 갖고 있었던 대학생들의 단체가 없었는데 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60년대부터 이런 조직들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그 조직을 통해서 민청학년이라고 하는 조직이 가능했다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이제 민청학년 개성사업회에서 나온 책들을 보면 KSCF가 최대의 피해자라는 표현은 역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민청학년 사건에 관계했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철 선생님의 그 회고를 보면 이 반유신 투쟁의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 집결해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서중석, 유인태, 정윤광, 재정구 등이고 전국 대학의 연결선 확보 작업은 유인태가 주로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SCF가 그 전국적인 조직을 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대 학생회 계열의 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입장이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로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힘들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각자가 최선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갖는 기억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기독교 학생 조직을 제외하면 체계적인 전국 단위 대학생 연대 조직이 없었던 1970년대 전반에 이제 민청학년은 대학가의 이념 서클 간의 인적 연계를 하나로 연결하여 전국적 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보지만 KSCF가 당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학을 연결할 수 있는 연합 조직으로 민청학년 결성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을 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잘 소개가 되었으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대 학생들 계열의 분들이 활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이 좀 있는 반면 KSCF가 정확히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기술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군사 독재기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개인이 전체 그림 안에서 자기가 차지하는 위치를 파악하기라는 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청년 운동가들 사이의 진술을 보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쨌든 중앙정보부가 됐든지 남산이든지 끌려가서 두들겨 맞으면 알고 있는 바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상의 정보는 전달 자체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더욱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SCF 내부 인사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잘 하지 않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된 바도 있습니다. 황인성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 KSCF와 서울대 양쪽 모두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오히려 KSCF는 공개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끊어야 한다라고 세심히 신경 썼다라고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울에 있는 세문안 교회의 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민청학년 사건에 좀 관계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분 중에 이제 서경석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KSCF와는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고 별도의 일을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그 사석에서 어떤 그 당시 이제 세문안 교회 쪽 관련됐던 분한테 이제 말씀을 들었던 게 사실 해위께서 민청학년 사건에 자금을 제공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게 KSCF
쪽 이야기보다는 이제 이 서경석 목사님 계열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NCCK에서 돈을 받아서 민청학년에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의 기억을 다 모르고 계신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의구심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그 정말로 KSCF가 이 일에 주도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조직적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전국 조직에서 구속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 KSCF 부산 지부에 누가 구속이 됐고 광주 지부에 누가 구속이 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은 뭐 전남대에서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KSCF는 서울에서만 구속자들이 나와서 과연 이것을 KSCF의 전국 단위가 체계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KSCF 스스로 만약에 중앙에 있는 분들만 피해자로 집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그러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회원권이 있는 지역의 회원들을 피해자로 집계하지 않는 것은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긴 해야겠지만 KSCF의 참여는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활발한 참여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KSCF라고 하는 조직이 전국 조직망을 어떤 결의 구조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결의를 해서 이걸 시행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조직적이냐 개인적이냐 기구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논하기에 앞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KSCF가 민청학년 사건의 결과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SCF 학생 간부 전원을 포함한 학생 20명, 실무자 3명, 지도교수 2명, 이사 1명 등 총 26명이 투옥되었고 약 형량으로 치면 한 350년 정도의 형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74년 연말에 있었던 그 총회에서는 이제 회장 대리를 맡은 송방호가 인사말을 하면서 맑게나 하는 놈 재판소 가고 다 들어가고 남은 등신들이 치닫거리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민청학년에 제공되었던 기독교의 자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다가 좀 실패를 했는데요. 윤보선 회의께서 민청학년에 자금을 제공했던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청학년의 자금 일부가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 학생들을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이미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 해외 선생을 통해서만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경석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중석 교수님 부탁을 받고 NCCK의 총무인 김관석에게서 돈을 얻어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NCCK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독교 기구들의 후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고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책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1년에 일정 금액을 책정을 하는 게 URM이라고 하는데요. 어번 루럴 미션이라고 해서 이런 사회 참여적인 기독교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자금 전체 예산의 절반이 아시아로 배정이 됐고 또 그 중에 절반은 한국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규모의 돈이 들어왔었고 이제 기독교가 그 자금을 바탕으로 민주화운동, 인권운동에도 나서고 구속자들의 가족도 생계도 좀 보조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그런 돈 중에 일부가 이제 민청학년에 제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상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김용준이라고 하는 고려대 기독학생회 지도교수님으로부터 돈을 일부 받아서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으로부터도 일부의 돈이 나왔을 것이고 박혜숙, 권진관 선생님 등에게도 자금을 제공한 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계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민청학년 쪽에 자금을 제공하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의 총액과 정확한 전달 과정을 추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70년대 운동을 제가 이렇게 조사하면서 저는 좀 자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 회계 장부 같은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다들 잘 없애졌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편이
네. 이 중에서 이제 해위 선생의 자금 제공 과정을 보면 이제 시작은 이제 나병식 선생이 이제 박형규 목사님에게 민청학교 관련된 진행 상황을 조금 보고를 드렸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자금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분이 또 정상복 목사님이나 안재영 박사님을 찾아가서 또 30만 원을 달라. 이거는 때 목적을 달리 말한 거죠. 훈련을 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간 마련을 위해서 30만 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그런데 이제 안재영 선생님이나 그 정상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돈 나올 구멍이 없기 때문에 또 박형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30만 원 정도 좀 그 학생들을 교육할 공간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근데 박형규 목사님은 이 나병식 선생님이 직접 요청한 금액하고 안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금액하고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보선 대통령께 가서 이제 자금을 요청할 때는 이제 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랬고 여기서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 돈을 다 만족시킬 만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 연합 장로교회가 그 사무실이 그 기독교 회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박형규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자금을 요청했다가 좀 거절을 당하셨고 차선책으로 이제 해외께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기억이 좀 다릅니다. 그 박형규 목사님은 도무지 생각해도 해위 선생 말고는 내가 돈 받을 구멍이 없어서 바로 갔다라고 증언을 하셨는데 안재ung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야, 돈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라고 박형규 목사님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받았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해서 네, 이것도 조금 기억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윤보선 대통령이 집 앞에 간 이제 박형규 목사님이 그냥 쪽지에다가 100만 원 급히 만들어 주십시오. 규 이렇게 써가지고 넘기셨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왜 달라는 건지도 말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셨고 해외께서도 왜 필요한지 묻지 않고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굉장한 것 같아요. 그 뭐 라이나 생명 안보험 드는 것도 아닌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 거액이 이렇게 오고 가는 걸 보면 그 두 분 사이의 신뢰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박형규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이렇게 받긴 하셨는데 안재영 목사님이 달라고 한 거랑 나병식 선생님이 달라고 한 거랑 이게 같은 목적이 아니니까 따로따로 돈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박형규 목사님 기억에 따르면 내가 안재용에게 30만 원을 주면서 나병식에게 주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서는 내가 두 가지의 돈이 같은 용도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주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 윤보선 대통령께서 이제 공덕기 여사님에게 돈을 주셨고 공덕기 여사님은 열어보지도 않고 어르신이 주라고 하는 돈이니까 이우정 선생님 찾아가서 주셨다고 하고요. 이우정 선생님도 돈 봉투는 받았지만 열어보지도 않고 박형규 목사님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그 윤보선 대통령의 진술에서는 나는 100만 원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박형규 목사님은 나는 45만 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야 55만 원 누가 해먹었냐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 약간의 기억의 착오 같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보선 대통령께 요청드렸던 금액은 100만 원이었고 윤보선 대통령이 박형규 목사님에게 돈을 주신 적이 이게 유일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돈을 요청해서 받으신 게 있고 이후에도 또 받으신 게 있기 때문에 대충 이게 환산을 해서 내가 얼마 정도 줬다를 생각하면 충분히 100만 원이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당시에 공소장에 나오는 4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보면 대충 양쪽의 계산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건화 이후의 기독교의 대응인데요. 이제 구속자들의 구명 활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청년들이 마구마구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면서 NCCK 인권위원회의 발족이 촉진되었고 첫 사업으로 이제 구속자들에 대한 구명 활동, 법률 구조 활동을 핵심 사업으로 채택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변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인권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변론에 나서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체포가 되고 뭐 구속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 쪽에서 계속해서 성명서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성명서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러면 좀 뭐 그 효력을 증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그 유가족이 죄송합니다. 구속자 가족분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게 제가 81페이지 2번에 저항을 위한 종교적 공간의 마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교기도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교기도회는 시위 및 집회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종교 예식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는 시국 집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6년부터는 이 모교기도회를 통해서 인권 소식이라고 하는 매주 나가는 공판 소식이라던가 뭐 시위 소식 같은 것들이 전달되는 문건이 나가는데요. 사실 긴급조치 위반 사항에 대한 사실을 전파하는 그것 자체도 긴급조치 위반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보도를 거의 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보도되지 않은 민주 언론 일지라는 걸 배포했다가 혹독한 옥고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기독교 쪽에서 나오는 이 인권 소식이 굉장히 관대한 정부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인 거죠. 그 국제적인 어떤 연대 조직도 있지만 종교 예식, 그다음에 종교 행사에 사용되는 유인물 이런 형태를 취했을 때 국가 권력의 탄압으로부터 한 발은 물러설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자들의 가족들이 이 모교기도회에 모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우리의 남편, 우리 아들, 딸 얘네들이 빨갱이가 아니다. 얘네들이 정말 맞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이 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모여서 9월에 가족협의회를 구성을 하십니다. 이 6월 26일에 이제 박동희 대통령께 드리는 진정서를 이 가족들이 발표를 했고 11월 21일에는 둘째 번 결의문이라는 걸 발표를 하시는데 이 모교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만나시기 전에 발표했던 2월 26일의 문서는 대통령의 선처를 바란다.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좀 아량을 베풀어 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11월에는 우리도 이제 민주 회복을 외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이었고 그것을 기독교가 일정 부분 수행했다라는 얘기합니다. 세계교회 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는 원래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을 구명하기 위한 성금이라던가 성명서 발표라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공식적인 조사단이 파견됩니다. 그래서 NCCK가 관계되어 있는 WCC, 그다음 KSCF가 관계되어 있는 WCSCF 같은 경우가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고 일본을 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있고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이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여론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악화될 수 있는 역할들을 주로 해나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84페이지 중단에 그 어느 정도의 그 관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상복 목사님의 증언을 좀 포함시켜놨는데요. 네, 미국 캔사스 지역에 있는 어떤 학생이 코리아 정상복이라고만 써서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 집에 배달이 됐다. 네, 그만큼 해외에서 답지되어 오는 이런 어떤 성원과 성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민초학년 사건은 이제 세계교회 지원 속에서 유신 정부의 폭력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의 사례로 굉장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나가며를 또 써놓긴 했는데요. 앞부분은 제 발표의 요약이고 뒷부분의 긴 인용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 그 원로분들 앞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이쯤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아마 그 KSCF하고 그리고 그 NCCK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WCC하고 NCCK가 연결되어지면서 민청학년을 해외에 알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아마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일환 박사님 월남 시민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신데요. 김일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연구원 측에서 오늘 그 내빈 중에서 이종구 교수님께서 그거는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예, 그 시간을 따로 빼놨으니까요. 토론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토론문을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승호 박사께서 발표한 한국 기독교와 민청학년 사건은 민청학년 조직에 대한 한국 기독 학생회 총연맹의 참여 형태 및 관계에 대한 문제와 민청학년에 제공된 기독교의 자금 문제를 재검토하고 사건화 이후에 기독교계가 전개한 구속자를 위한 구명활동과 목요기도회,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교회 지원 등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한국 기독교가 1960년대부터 축적해온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열망을 민청학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표출하고 공헌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KSCF의 참여 형태에 대해서는 기구 단위의 참여보다는 높은 사회의식을 갖춘 회원 개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로 보고 있고, 네트워크의 성격, 또 참여로 이끈 동력, 그리고 KA 소속 구속자의 서울 지역 편중 문제, 그리고 참여자들의 실제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파악 문제 등과 같은 의문점들을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언급한 것과 같이 관련 증언의 수집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통한 연구의 진척을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 자금 제공 문제인데, 자금 제공 문제는 자금의 금액의 편차와 관계없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학순 주교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주된 자금 제공자였다는 것 자체로 당시 정부가 주장한 공산 계열 등의 불순자금설의 신빙성을 무력화시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께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사건화 이후에 기독교계가 전개한 구속자를 위한 구명활동과 목요기도회,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교회의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NCCK, KSCF, 기장, 또 예장통합, 감리교 등의 대응 활동과 국제사면위원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기독학생회연맹, 아시아기독교협의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또 연합감리교회, 캐나다 연합교회 등과 한국교회 사이의 협력을 통한 대응 활동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목요기도회가 유신 정권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 세력이자 기독교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집회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이 기도회가 이후 2000년까지 3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사와 한국 기독교 인권 운동사에 기여한 바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목요기도회의 역사는 민청학년 사건과 지학순 주교의 구속을 계기로 1974년 9월 23일에 출범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역사에 비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민청학년 사건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 과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이 연구가 후속 연구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 연구의 내용을 돋울 수 있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원한 금액에 관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도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그 중에 가령 20만 원, 현금 20만 원, 5천 원권 20매, 또 500원권 200매 현찰로 가지고 있다가 압수당한 금액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의하면 그 예상 금액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자 구명 활동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기장교단과 예장통합교단의 구명 활동에 나타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두 교단이 1974년 9월 제59회 총회 이후에 발표한 선언서의 내용을 보면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기장총회의 선언서에서는 우리 교회는 구속된 동료 성직자들과 신앙인들의 행위는 그들의 애국적 봉사를 다하기 위하여 신앙과 양심의 정당한 자유를 행사하여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들이 비록 옥중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믿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 관점 중에 이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명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예장통합총회 시국선언문에서는 우리들은 그들의 과오를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에 의해 동조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취한 행동이 신앙의 양심에 입각한 행위인 것을 믿으면서 또 그들의 석방이 우리 온 교회의 새로운 용기와 애국 정신을 고취시킬 것을 확진하면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석방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자들과 공산주의와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건 당연하죠. 그다음에 신앙 양심에 의한 행동, 또 석방에 의한 애국 정신의 고취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장 통합의 경우를 보면 당시 진행되고 있던 민족복음화 운동, 또 대형 전도 집회, 가령 73년에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나 74년에 엑스플로 같은 대회, 또 그리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 등의 그 지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따라서 정부와 협력하면서 구명 활동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중첩된 상황 속에서 활동했다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고, 또 교단 내부적으로 보면 이 민청학년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이런 복잡한 상황과 인식을 상세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통합 같은 경우에 그 당시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던 가령 세문안 교회의 강신명 목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74년에 총회장이었던 유호준 목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사실 유시인에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부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요 74년 민청학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회장이었던 유호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변호사 자금을 비서에게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서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 총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까지 가서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또 이제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단이나 또 그 다음에 관계 교회와 속의 그 활동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세계교회와 관심과 지원을 가능하게 했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지 질문해 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기독교 국제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인들의 기여와 활동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당시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교회 협의회 본부에 있던 박상정, 또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도시농어촌 선교부 간사로 일본에 있던 오재식, 미국 감리교 본부에 있던 손명월 등의 가교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민청학년 사건에 대하여 기독교와 천주교가 연대해서 공동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민청학년 관련 자료에서 별도로 활동한 내용만 서술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의 에큐메니칼적 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독교와 천주교의 제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월요 모임의 대응 활동과 구체적인 연대 조직의 등장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기도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민청학년 사건 이후이기는 하지만 79년 2월 2일에 기도회에 함생 신부가 설교를 하기도 했고, 또 좀 더 후대이긴 하지만 85년 11월 21일에 정의를 신부가 설교한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제안을 몇 가지 더 드리면, 가령 구속자 가족 협의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요기도회와 활동과 관련해서 공덕기 여사의 활동과 또 이 두 단체와 공덕기 여사와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의 잠깐 언급했는데, 이 민청학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체는 아니지만
기독교 영광회에 대해서 살펴보면 60년대와 70년대 전체를 걸쳐서 그 기독교계에 그 축적된, 특별히 기독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축적된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보통 이 기독교 영광회가 66년에 시작해서 78년에는 기독교 민주당을 결성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가령 그 지교회의 교인들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영락교회 교인들이 참여한 경우도 있고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에는 70년에 고문을 맡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 기독교 영광회를 고찰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손승호 박사의 이번 연구가 한국 기독교와 민청학년 사건에 관한 후속 연구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키는 동기부여와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손승호 박사님의 답변을 좀 듣기 전에요. 오늘 사실은 좀 뒤늦게 한 분의 논문을 제가 읽었고 또 박찬욱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특별히 이 오늘 논문에도 등장하는 KSCF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셨었고 그거에 관련됐던 그 논문도 쓰셨었는데요. 제가 논문을 좀 어제 미리 읽어봤는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논문이 아닌가 오늘 발표하고 연계해서 우리 이종구 선생님께서 오늘 그 발표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토론을 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셔서 오늘 이종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손승호 박사님의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저 잠시만. 예. 저 좀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는데요. 예. 저 이종구 교수님께서는 성공회대 부총장을 역임하셨고요. 지금 덕성학원 이사로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귀중한 논문을 쓰셨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시기도 해서 사실은 원래 모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좀 결례로 좀 약간 논찬식으로 참여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저 본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우선 뭐 제가 이거 여기서 토론을 하겠다고 그 제가 나선 것이 아니라 어저께 제가 우리 박찬욱 교수한테서 오후에 시간 있냐고 하는 전화가 왔길래 뭐 시간 뭐 별 약속은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 와서 좀 앉아 있으라 그래갖고서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에 어떤 유인돼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갖고서 이제 그 연말에 나온 그 한국 현대사와 개신교 한국 현대사와 개신교 거기에 기고한 거를 아마 보내드리고 잠깐 그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이게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을 회고 분석 연구하시는 분들의 자리에 참여해서 발언할 수 있는 이제 일종의 증언자로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 우선 깊은 감사의 뜻을 갖다 표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단체가 이 조직한 것이 이제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문해서 이제 이 연구원의 활동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럼 저도 그럼 해위 선생하고의 뭐 간접적인 인연을 갖다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게 그 당시에 뭐 좀 해석을 하면은 민주화 운동의 성격하고도 좀 연관되는 얘기인데 11.6 사건 정확하게 오늘입니다. 오늘 42년 전.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이 보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안중근 의사가 총살한 날이고 또 김재규 의사가 또 이 박정희를 갖다가 총살한 날인데 그 11.6 직후 죽을 듯하는 속에서 어디로 갈지 패가 어디로 쓸어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때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김한림 여사 말하자면 김소은 시인의 그 부인이시고 또 그 따님이 민청학년 사건에 서강대에서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여학생이 딱 한 사람 구속돼서 실형을 받았는데
그 따님이 그 서강대 영문과 학생이었습니다. 김윤이죠. 그 분이 저녁에 퇴근하는 무렵에 딱 사무실에 오시더니 뭐 그 노인께서 어떻게 양말 속에서 뭐 꾸깃꾸깃 하더니 종이를 한 장 꺼내면서 이걸 빨리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해위 선생님이 미국 의회 지도자들한테 보내는 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뭐 정신이 바싹 나가고서 이제 정신없이 타이핑을 하고 있으니까는 밥도 못 먹고 이제 그런 문건이었으니까 뭐 밥 먹으러 나갈 생각도 못 하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보기가 딱했는지 빵이라도 사 먹으라고 그 노인이 1,000원짜리 몇 장 어서 또 춤에서 꺼내 갖고서 이렇게 뭐 주시길래 아이가 이러지 마시라고 이제 그러고서 그 문건이 그다음에 미국으로 어떻게 도착했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건은 틀림없이 이 기독교계를 통해서 서울하고 동경을 왔다 갔다 하는 인편으로 동경으로 가서 동경에 있는 말하자면 그 해외 기독교 운동의 중간 거점이 동경에 있었는데 그 지명관 선생님이 하시던 그 지명관 선생님 오재식 선생님이 하시던 그 센터였죠. 그 RAIK라는 센터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 미국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문건에 이 에피소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건의 내용인데 그 문건의 내용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현재의 박정희 그 정권이 무너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기에 있다. 근데 한국의 군사 독재가 빨리 끝나고 정상적인 민주 질서로 가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대목에서 만일 제대로 된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한국은 공산화될 위험이 북한의 그 침략에 그냥 굉장히 취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민주 회복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의 그 가치관의 기준에 비하면은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한국의 민주화를 갖다 보장해 달라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 상하고 좀 쪽팔린다는 생각은 좀 하고 있었지만은 뭐 때가 되니까는 그냥 우리가 뭐 최대로 협조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에피소드 하나 뭐 저도 와서 기여하는 바가 사실 확인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 하나 얘기하고요. 본론은 얘기하면은 먼저 이게 학술 토론회니까요. 우선 교정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이 77페이지에 주 18번 이거 좀 교정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그 발표자께서 실증에 굉장히 노력하셨는데요. 이거 크로스 체킹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이게 KSCF 보니까 자료가 75년도 동계대회 보고서라서 이거 대충 누가 썼는지 이게 기억은 나는데 그 당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 이제 KS 다 잡혀 들어가고 나서 KSCF 회장을 갖다가 우리 박찬욱 교수하고 제가 다니던 창현교회 그 서울공대 다니던 친구가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막 끼우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김요순이라고 돼 있는데 두 번째 줄에 그 김효순이고 그 서울대 정치학과 70학번입니다. 이분도 졸업생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출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맨 끝에 보니까 제가 이종구가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기장 창현교회를 다닌 것은 맞습니다. 교회를 다닌 건 맞는데 소위 말하면은 K 그룹이라고 하면은 K 그룹에는 거기에 속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제 만나서 반갑게 커피 한 잔 마시기는 하지만은 자기네들끼리 뭐 모의할 때 절대로 안 부르지 않는 그런 권입니다. 그건 그 당시 여기 박찬욱 교수가 KSCF의 학생 사회 개발단 단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 산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거 왜냐면은 근데 이거 우리들 이름이 왜 들어갔냐? 그거는 우리 다니던 교회 청년 대학생부가 단체 회원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개별 회원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거 왜 이름이 왜 거기 들어가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단체 회원이라서 이제 뭐 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봐줄 것 같으니까 좀 슬쩍 끼워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본론은 뭐냐면은
이건 공소장이나 판결문하고 크로스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명단은요. 그래서 공소장 판결문하고 크로스체크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공소장이 김효순 그 선배님은 저 이철 유인태의 그 양반들하고 공소장에 같이 붙어 있을 거고 거기에 왜냐하면 거기 민중의 소리라고 그 불온가요들 갖다가 저작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저는 물리대에서의 학생 그 이제 현역 학생들이니까 또 다른 팀으로 공소장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굉장히 큰 혼란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사 정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에 그리고 맞죠 해외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토론자께서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해외 연대는 뭐 더 이상 더하고 뺄 것도 없이 이삼열 선생님께서 그 얼마 전에 출판하신 해외에서 함께한 민주화 운동 이 책 속에 모든 전모가 다 들어 있고 심지어 한국에 몇 달러 보냈다는 것까지도 다 돈의 액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 한국의 소식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각종 유인물들이 그 사건의 유인물들이 모여갖고서 동경으로 일단 모여서 도쿄에서 영어로 번역이 돼서 각지로 독일과 미국으로 그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의회에 가서 누가 미국 국회의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그런 얘기 다 있으니까 이게 이삼열 선생님도 보니까 다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정직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시간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는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선 47년 전 사건에 관한 이제 집단적 기억인데요. 지금 오늘 두 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기록 공개. 아까 안병옥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기록 공개가 제가 보기에도 형편없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 공개의 중요성 그리고 또 기억을 기록으로 전환시키는 구술 작업 이거 지금 당사자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기록 해석의 그 전제가 되는 그러나 기록을 해석을 하려면 전제가 되는 맥락과 그다음에 중고 틀을 갖다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이거는 연구자의 몫인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 기록을 갖다가 발굴하는 건 못지않게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가 현재 상태의 제 기억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그 돈 문제. 그래서 발표자 토론자가 모두 돈 문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거 듣다 보니까 꼭 무슨 우리들이 해외 기독교 통해서 돈 받고 일하는 무슨 운동권 알바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물론 돈 주신 건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었으면 민주학년 사건 안 일어났을 것이냐. 한번 냉정하게 현장의 감각으로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그 상관없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 들어갔냐? 그 이철 그래서 여기 뭐 등등 해갖고서 저 74년도 한 12월 한 중순경서부터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려서 이 사람들 나중에 그 미아리 어디에 뭐 방어도 놓고 몇 명이 살았는데 대개 다 그런 생활비로 들어갔고 가장 중요한 그 현장 운동권에 도대체 10,000원짜리 한 장 받아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세에 큰 지장은 없었고 또 데모 준비하는데 뭐 그렇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종이값하고요. 종이값 정도 있으면 돼요. 종이값하고 그다음에 잉크야 뭐 대충 얼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 그다음에 요 다음 논문 보니까 뭐 화염병 500개 준비한다 그러는데 돈이 없어 갖고서 그때 우리가 돈 5,000원밖에 화염병 만드는데 쓸 돈이 5,000원밖에 계산해 보니까 안 남았어. 근데 계산해 보니까 바카스병 50개하고 휘발유 사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뭐 10배로 뻥튀김이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리대 학생 회장이 신고를 해갖고 사전에 다 잡혔습니다. 그 병사로 간 친구가 당시 근데 기독교하고의 관계를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금, 돈 얘기 같은 자원 동원 능력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갖다 보증해주는 신원 보증인하고 두 가지의 역할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보다 깊은 데에서 연관성이 있다. 말하자면 이념과 사상에 관한 문제를 갖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면은 기독교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그 학교의 학생 운동을 하는 이게 보니까 주 13회 보니까 서로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 두 서로 으르렁거리는 집단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려면은 이념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어디였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연구를 하려면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 내지 사회 상황에 관한 뭐 그 복잡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 전쟁 이후에 황폐한 지적으로 황폐한 상황 속에서 운동을 재출발시키는데 기독교 사회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와 함께 기독교 운동이라는 이 검열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르는데 이 기독교라는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의 서구의 그 당시 6.86 뭐 들끓던 서구의 여러 가지 그 사상이라든가, 소위 그 뭐 소셜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그 동구권의 이야기라든가,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 또 제3세계 민족 운동, 그 당시 뭐 총을 든 신부는 거룩하다, 이거 카톨릭에서 퍼뜨린 얘기인데 그 중미의 얘기죠. 그거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 말 굉장히 멋있는 얘기라고요. 이런 것이 그 당시 지적으로 폐쇄된 그 절망적인 대학 사회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의 대학 사회의 정신적인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소설입니다. 그 소설에 이청준이 쓴 소설 중에서 조율사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조율사라는 소설 보게 되면은 그게 무대가 내가 보기에는 앞뒤 보면 한 2대 앞에 다방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모여서 그 지적인 자폐증에 걸리기 직전인 그 인텔리들의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기독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교회, 여기 박 교수하고 제가 나가던 그 뭐 명리동에 있는 창현교회라든가 뭐 세문안교회, 그리고 또 뭐 수도교회, 뭐 그리고 향림교회를 비롯해서 이제 뭐 유명한 부산의 중부교회라든가 뭐 각 지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몇 개의 소수 교회가 있었는데, 이쪽은 물론 목사님들이 상당히 개방적인 분이었던 덕분도 있지만은, 여기 이 교회에서 대학의 일반 학생 운동 활동가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이 K 팀들하고 양저가 순식간에 다 뒤섞여서, 어느 정도로 뒤섞였냐, 순식간에 그 안에서 연애하고 또 서로 결혼하고 뭐 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 누구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따지는 거고, 밑에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돈 많은 기독교인들은 야, 너희 거지들 갖다 여기서 먹이 줬으니까 고맙다고 열어라, 그렇게 했냐, 천만의 말씀. 그쪽은 그쪽대로 돈은 있지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했냐면, 옆에 있는 박 교수가 야, 여기 재미있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서 기독교회관에 한번 가보니까 거기 가서 커피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얻어먹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틈에 끌려들어가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 유인물 뿌리는데 등사기 빌릴 데가 없어. 교회 가서 등사기 한번 빌려 쓰고서 그 빚 때문에 이제 붙잡힌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얘기 빨리 끝내면은요, 이래서 이 기독교와 기독교 운동의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려면은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사회적인 변화와 어떻게 연당되는가,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매칭시키지 않으면은 도저히 서구에서 들어온 진보적인 사상 때문에 벼랑간 무풍지대에서 벼랑간 운동이 일어났다, 이거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결정론인데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사회 변동을 설명할 때 굉장히 설명력이 부족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종교라는 종교 집단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화된 사회과학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민청년 사건이 무엇을 남겼는가 할 때 이제 구속자 가족 협의도 남겼고 무슨 여러 가지 연대도 남겼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나라의 정신사적 학문적인 측면에다가 남긴 영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래서 손남동 선생님께서 이제 살아 계실 때도 자기가 본래는 당신이 그 서양의 신학사상을 갖다가 소개하는 것을 갖다 주업으로 하고 있었던 연대 교수였는데, 민청학년 사건을 겪고 나서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학술 용어 중에서 한국어가 붙은 건 민중신학 하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강만길 선생님도 저한테 직접 그 말씀하시기를, 그때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그 전까지는 도대체 개성의 장사꾼들이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그런 거 따지고 있었는데, 그런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경제사에서 정치사로 바꾸게 됐다. 그러면서부터 강만길 선생님의 민족주의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직후에 결성된 해직교수협의회, 거기에 민청학년 사건에 관계됐던 그 김동길 선생님하고 김창국 선생님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직교수협의회가 결국 한국의 그 새로운 지식인 운동에 완전 기반이 됐었던 거고,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갖다가 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정치적 효과 측정을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어렵겠지만 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회의를 갖다 한번 소집하신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라든가 한국 사회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곳에 미친 충격이라든가 영향까지도 이왕 종교하고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신다면 좀 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좀 신학 보다 신학하시는 분들이 정치학자들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것보다는 그 본래의 영역으로 가시는 것이 더 경쟁력 있는 논문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네. 이런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종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계속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에서 해왔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앞으로 계속 좀 참여해 주시면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가서 플로어에서 질문은 좀 받기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분, 우리 이종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플로어의 토론으로 제가 좀 받고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손승우 박사님 발표해 주시면, 손승우 박사님이 1분 정도, 네. 2분 정도 네. 마무리해 주시면 이 세션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토론에서 제기하신 문제가요, 뭐 다 지당하신 지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 이번 논문에 포함을 했으면 대략 한 600에서 700페이지 정도 되는 대저작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역시 돈 얘기인데요. 네. 93페이지에 이제 요 인용문도 제가 읽긴 했는데 왜 이 인용문에 대해서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 번째 이 40만 원이 왔다고는 하는데 이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어떤 증언 같은 것들을 제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이 좀 더 증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일단은 인정하지는 않고 일단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부터 이제 박 목사님 이틀 뒤에 자전거 타고 가서 이우정 선생에게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안재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3, 4일 있다 찾아갔더니 뭐 돈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라고 얘기해서 다시 갔다, 뭐 이런 증언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쌓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보완된 연구들이 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발표해 주신 손승우 박사님, 토론해 주신 김일환 박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신 이종구 선생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주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제3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